프롤로그.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계 문학사에서 풍자와 상상력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작품,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소인국과 거인국을 여행하는 걸리버의 모험담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단순한 판타지 모험 소설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의 탐욕,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낱낱이 폭로한 철학적 풍자 문학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우리는 18세기 영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한 이 위대한 작품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삶과 시대적 배경, 걸리버의 4차례 여행이 담고 있는 숨겨진 의미,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작품의 메시지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조나단 스위프트, 풍자의 거장. 걸리버 여행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을 쓴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1667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스위프트는 태어나기 전 아버지를 잃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성과 풍부한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스위프트가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아일랜드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직접 체감하며 자랐습니다.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간극, 권력자들의 위선, 그리고 약자들의 고통을 목격하면서 그의 내면에는 사회 부조리에 대한 깊은 분노와 비판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스위프트는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동시에 뛰어난 문필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특히 아일랜드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영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인 겸손한 제안은 아일랜드의 가난한 아이들을 부자들의 식탁에 올리자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영국의 냉혹한 식민 정책을 풍자한 걸작입니다. 스위프트가 살던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의 영국은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대영제국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었고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했습니다. 의회 정치가 발달하고 과학혁명이 일어나며 계몽주의 사상이 퍼져나가던 시대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정치 부패, 끊임없는 전쟁, 제국주의적 야망, 종교적 갈등 등이 사회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패권 다툼은 수많은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중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스위프트는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적인 정치 논평이나 선동적인 글쓰기보다는 풍자와 우화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영국에서는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스위프트가 풍자야말로 독자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풍자는 독자로 하여금 웃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웃음은 멈추고 성찰이 시작됩니다. 스위프트는 바로 이런 풍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작가였습니다. 2장, 걸리버 여행기의 탄생. 걸리버 여행기는 1726년 스위프트가 59세가 되던 해에 출간되었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여러 먼 나라들로의 여행기이며
의사이자 항해사인 레뮤얼 걸리버의 여행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위프트는 처음에 이 책을 익명으로 출판했습니다. 마치 실제로 걸리버라는 인물이 쓴 여행기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죠. 이는 당시 유행하던 여행기 문학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작품 속 날카로운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소인국과 거인국의 기이한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지식인들은 그 속에 담긴 정치적 철학적 풍자의 깊이에 주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영국 정부를 모욕했다고 비난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논란 덕분에 걸리버 여행기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연구되는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품은 전체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는 걸리버가 방문하는 서로 다른 기이한 나라들을 다룹니다. 첫 번째는 작은 사람들이 사는 소인국 리릴 리펫, 두 번째는 거대한 사람들이 사는 거인국 브롭딩넥, 세 번째는 하늘을 나는 섬과 황당한 학자들이 있는 라퓨타와 라가도, 그리고 마지막은 이성적인 말들과 야만적인 인간형 생물들이 사는 후이느름의 나라입니다. 언뜻 보면 각각 독립적인 모험담처럼 보이지만 4개의 여행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여행을 통해 스위프트는 인간 사회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풍자하고 점진적으로 인간 본성의 핵심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여행에서는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걸리버와 함께 이 기이하고도 의미심장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3장 첫 번째 여행, 소인국 리릴 리펫. 걸리버의 첫 번째 여행지는 소인국 리릴 리펫입니다. 폭풍을 만나 난파된 걸리버는 정신을 잃고 낯선 해안에 떠밀려 옵니다. 깨어나 보니 그의 몸은 수백 개의 가느다란 줄로 땅에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손가락만 한 크기의 작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리릴 리펫 사람들의 키는 겨우 15cm 정도였습니다. 걸리버의 시선에서 그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작은 사람들에게 걸리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리릴 리펫 사람들은 걸리버를 두려워하며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걸리버가 온순하게 행동하자 그들은 그를 수도로 데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작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동원되어 거대한 걸리버를 운반하는 모습은 마치 개미들이 거대한 먹이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리릴 리펫의 궁정에 도착한 걸리버는 점차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당시 영국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리릴 리펫에는 2개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트레맥산당이고 다른 하나는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슬레맥산당이었습니다. 이 두 당은 끊임없이 권력을 놓고 다투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고작 신발 굽의 높이였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의 휘그당과 토리당의 대립을 풍자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죠.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리릴 리펫과 이웃나라 블레푸스쿠 사이의 전쟁 이유였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놀랍게도 달걀을 깨는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리릴 리펫에서는 달걀의 뾰족한 쪽을 깨야 한다는 법이 있었고 블레푸스쿠에서는 둥근 쪽을 깨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이 사소한 차이 때문에
두 나라는 수십 년간 전쟁을 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을 풍자한 것입니다.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성경 해석의 작은 차이들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간 유럽의 종교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스위프트는 이것을 달걀을 깨는 방법의 차이로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걸리버는 처음에 리릴 리펫 황제를 도와 블레푸스쿠의 함대를 무력화시키는 공을 세웁니다. 하지만 곧 궁정의 음모와 질투에 휘말리게 됩니다. 황제는 걸리버에게 블레푸스쿠를 완전히 정복하라고 명령하지만 걸리버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한 나라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거부는 걸리버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걸리버를 반역죄로 고발하고 심지어 그의 눈을 멀게 하자는 잔인한 제안까지 나옵니다. 결국 걸리버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블레푸스쿠로 탈출한 뒤 그곳에서 발견한 배를 타고 리릴 리펫을 떠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여행에서 스위프트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 사회의 권력 다툼, 정치적 음모, 사소한 차이를 둘러싼 갈등과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벌이는 큰 싸움은 결국 우리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권력 투쟁의 축소판인 것이죠. 4장 두 번째 여행 거인국 브롭딩넥. 두 번째 여행에서 걸리버가 도착한 곳은 소인국과 정반대의 세계였습니다. 거인국 브롭딩넥에서는 모든 것이 거대했습니다. 사람들의 키는 20m가 넘었고 풀 한 포기도 거대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걸리버는 리릴 리펫에서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 자신이 작고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걸리버는 한 농부에게 발견되어 신기한 구경거리로 전락합니다. 농부는 걸리버를 시장에서 전시하며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궁정에까지 소개됩니다. 거인국의 여왕은 걸리버를 재미있는 장난감처럼 여기며 궁에 머물게 합니다. 여기서 스위프트는 관점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리릴 리펫에서 거인이었던 걸리버가 이제는 손바닥만 한 작은 존재가 되어 거인들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고양이는 사자만큼 무섭고 파리는 새만큼 크며 원숭이에게 납치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걸리버와 거인국 왕과의 대화입니다. 걸리버는 자신의 조국 영국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영국의 정치 시스템, 법률, 군사력, 그리고 유럽에서의 위상 등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죠. 특히 그는 화약과 대포의 위력을 설명하며 이 무기를 사용하면 수천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거인국 왕의 반응은 걸리버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은 걸리버의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인간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해롭고 작은 벌레 같은 존재들인 것 같소? 당신들의 역사는 음모와 반란, 살인과 학살, 탐욕과 당파 싸움으로 가득 차 있소. 이 장면은 걸리버 여행기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인간 문명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부조리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발전이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실은 살상과 파괴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진실이 폭로됩니다. 5장 세 번째 여행 공중국 라퓨타와 항문도시. 세 번째 여행은 앞의 두 여행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띱니다. 걸리버는 하늘을 나는 섬나라 라퓨타, 그 아래의 발리바비 왕국,
그리고 학문도시 라가도 등 여러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라퓨타는 자력으로 공중에 떠 있는 원반 모양의 섬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천문학과 수학, 음악에 깊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복잡한 수학 공식과 천체의 움직임에 대해 토론하지만 정작 현실적인 삶에는 완전히 무능합니다. 라퓨타 사람들은 너무 추상적인 사고에 빠져 있어서 일상적인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플래퍼라는 하인들을 고용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주인이 말을 할 때 입을, 들을 때 귀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퓨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너무 빠져서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요. 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그들의 옷과 음식입니다. 재단사는 수학 공식으로 옷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옷이 제대로 맞지 않고 요리사는 기하학적 모양으로만 음식을 만들어서 맛도 영양도 없습니다. 이들은 실용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이론과 추상에만 집착합니다. 라퓨타는 아래에 있는 발리바비 왕국을 지배합니다. 만약 발리바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라퓨타는 그들의 도시 위로 날아가 햇빛을 차단하거나 심지어 섬을 내려 도시를 짓눌러 버립니다. 이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억압하는 제국주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여행에서 가장 통렬한 풍자는 학문도시 라가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라가도의 과학 아카데미는 온갖 황당한 연구 프로젝트로 가득합니다. 한 학자는 오이에서 햇빛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름에 오이 속에 햇빛을 가두었다가 겨울에 꺼내 쓸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다른 학자는 얼음을 태워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집을 지붕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실험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황당한 연구들은 당시 영국 왕립학회를 풍자한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실용성 없는 학문, 현실과 동떨어진 연구, 그리고 무분별한 과학적 낙관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과학과 학문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원만 낭비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6장 네 번째 여행 후인으름의 나라. 이제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여행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여행은 작품 전체의 클라이맥스이자 스위프트의 인간관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선원들의 반란으로 낯선 땅에 버려진 걸리버는 기괴한 생물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털로 뒤덮여 있었고 네 발로 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야후라고 불렸습니다. 야후들은 극도로 추악하고 야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럽고 폭력적이며 끊임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특히 그들은 반짝이는 돌을 수집하는 데 집착했는데 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었지만 야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걸리버는 곧 이 나라의 진정한 지배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말의 형상을 한 존재들로 후인으름이라 불렸습니다. 놀랍게도 후인으름들은 이성적이고 고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후인으름들의 사회는 완벽한 이성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전쟁도 질병도 탐욕도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거짓이나 악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후인으름들은 완전한 평화와 조화 속에 살아갑니다. 걸리버는 처음에 자신이 야후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는 후인으름 주인에게 인간 사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법과 정치, 전쟁과 의학, 상업과 예술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후인으름의 주인이 걸리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리는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인간은 야후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후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인간은 이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악용하여 더 큰 악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걸리버는 점점 더 후인흐름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속한 인간이라는 종족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야후와 닮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후인흐름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후인흐름의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말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후인흐름의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고 싶어 하며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후인흐름 사회의 대의회는 걸리버의 체류를 더 이상 허락할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가 야후의 형상을 하고 있고 다른 야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걸리버는 강제로 추방되어 인간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걸리버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키스하려 하자 기절할 정도로 혐오감을 느꼈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마구간에서 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은 독자들에게 깊은 불편함을 줍니다. 스위프트는 여기서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야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악용하여 더 교묘하고 잔인한 악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7장 문학사적 의의와 영향. 걸리버 여행기는 출간 즉시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의 영향은 문학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소인국과 거인국은 수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으로 각색되었습니다. 특히 야후라는 단어는 야만적이고 무례한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고 심지어 유명한 인터넷 기업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문학적으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같은 디스토피아 소설들이 걸리버 여행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들 역시 풍자와 우화를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인간 본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스위프트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걸리버 여행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작품은 계몽주의 시대에 쓰였지만 계몽주의의 낙관적 인간관에 도전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계몽주의 사상에 대해 스위프트는 인간의 한계와 어두운 면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필로그 불편한 거울.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을 들이댑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릴 리펫 사람들의 어리석음, 브롭딩넥 왕이 바라본 인간의 야만성, 라가도 학자들의 공허함, 그리고 야후의 탐욕과 폭력성,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단순히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스위프트가 이토록 신랄하게 인간을 비판한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완전히 희망 없는 존재라면 굳이 이런 작품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에게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문명과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찰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걸리버의 여행은 곧 우리 모두의 여행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리릴 리펙과 브롭딩넥, 라퓨타와 후이느름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권력의 부조리, 관점의 차이, 지식의 한계,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마주칩니다. 중요한 것은 걸리버처럼 그러한 경험에서 배우고 성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걸리버는 마지막에 인간 사회에 완전히 절망하고 말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후이느름처럼 완벽하게 이성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 우리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가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스위프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에게 자만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문명화되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 것도 요구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말라고 말입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걸리버 여행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웃고 놀라고 불편해하고 성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걸리버와 함께 여행하며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조금 더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